자, 시작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했던 내용 중에 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 첫 7년 동안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아주 뚜렷하게 표가 나는 3단계 변화. 이 3단계 변화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가지고 형태 변환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 7주기, 세 번째 7주기에 나타날 때에는 당연하게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왜냐면 신체 발달 단계가 어느 때가 되면 끝나버리니까 처음에 신체에 표가 났던 것들이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의식적인 어떤 형태로 다른 양상으로 이제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변환이 돼서 나타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반복된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어차피 사구성체 순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제 강의에서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지학의 삼원적인 개념들, 사구성체를 가장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인간을 파악하는 삼원적 개념들, 의지, 감성, 사고, 머리, 가슴, 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리듬 체계, 신경 체계, 대사 체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삼원적 개념들이 있는데 이 삼원적 개념들은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전부 일맥상통하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첫날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오늘은 이게 하나의 변형된 형태로서 아이들이 모방, 놀이, 일을 통해서 애들의 어떤 공부 방법, 교수 방법,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아 시기 때는 모방을 중심으로 하고, 초급 때는 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상급 때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때 놀이나 일이라고 하는, 오늘 했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1대1 대응으로 이해하는 버릇, 이게 사실은 소위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개념 파악 방식인데, 영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이런 개념 사용법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설프게 에테르를 정의하려고 한다든가 마스트라를 정의하려고 한다든가 이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할 게 아니고 에테르나 아스트랄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를 해서 이게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그 흐름 자체를 이해해버려야 되는 거지. 이 개념을 우리가 늘 평소에 우리 시대에 어떤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패러다임식으로 이해를 하면 인지학 이해는 불가능하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여서 그래서 이때 모방을 통해서 혹은 놀이를 통해서 혹은 일을 통해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놀이는 그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그림이나 형상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네이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게 이끌어낸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사고성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아스트랄 활성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 원칙 아래에서 이제 전반적인 교수 방법들을 그걸 밑에다가 깔고 활동하는 것들은 전부 회화적으로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놀이가 의미하는 바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슈타이너가 쓰고 있는 개념, 슈타이너는 당연하게도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큰 설명 없이 사람이 뭐 35세, 내일 이제 다룰 건데요. 35세 때가 되면, 8살 때 이해 못했던 걸 그때 이해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50세가 되면 10세로 돌아간대요. 뭐 이런 얘기. 근데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별다른 설명 없이 툭툭 던질 때, 그 안에는 그가 설정하고 있는 사고성체의 역동에 대한 상이 본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있고, 이제 듣는 독자나 강연자들은, 청중들은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이해가 어려워지게 되죠. 근데 그게 그 배우의 슈타이너가 가정하고 있는 어떤 사구성체의 역동 순서, 역동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혀 신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잘 숙달하고 있으면 사실은 상급에 뭘로 어떻게 짤 거냐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단거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거냐? 9학년, 10학년, 11학년에 뭘 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 네. 자, 뭐 대략 어제 오늘 강의의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돌아보기로 한 거고요. 지금 카톡방에 질문은 하나도 안 올라왔나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인간이 모방하는 것이 전생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 따로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인간도 모방하지만 동물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방하면서 배워서 예. 학습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좀 비교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 나갔죠? 예, 소리가 충분히 나갔죠? 제가 반복할 필요 없죠? 네네. 예. 동물은 윤회를 안 합니다. 인지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보자면 동물은 윤회를 할 힘이 없어요. 지금 이제 모방의 동력이 어디에서 오나를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 인간의 경우에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왜 모방을 하나?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모방하는 게 아니고 자기 까르마 유전자의 기초에서 그 성향 기질대로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향 기질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타고난 성형 기질이 갖출 수 있는 성질과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갖추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앞으로 살아갈 생에서 자기가 새로운 아까 제가 플러스 알파 되는 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 되는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성장이 되고 나서야 생기는 거잖아. 그럼 성장이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 알파의 의지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 전에 자기가 타고 태어났던 것들을 형성하는 데 시간을 보낸단 말이야. 이게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럼 타고 태어난 거를 형성한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존재로 타고 태어났는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이렇게 표가 나게끔 형태 형성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 최초의 어떤 성장이 모방을 통해서 된다. 근데 성장 기질을 베이스로 해서 모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전생의 자기의 어떤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독립주체적이 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전생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빠른 복습을 하는 시기인 거죠. 예. 전생의 자기 모습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 생에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나갈 것인가를 과제로 가지게 되는 식의 구조인 거죠. 윤회의 구조가. 이 얘기,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저의 마음대로 해석이 아니고 1903년 윤회와 까르마라고 하는 신지학회에서의 슈타인의 첫 강연 속에 이 취지의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예. 당시에도 이제 윤회를 얘기했던 사람들, 윤회를 놓고 그리스 철학, 고전 철학 때부터 수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플라톤은 윤회를 인정했던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내내 윤회에 대한 논쟁은 많은 철학자들이 다루었고 이거를 슈타이너가 한번 인지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강의가 1903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회와 까르마라고 저희 내부에서는 이미 번역을 다 해뒀는데 적당한 발표 시기를 지금 못 잡아서 아직 출판을 하지 못했는데 금년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주석과 해설을 달아서 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인간에 대해서는 됐죠. 그러면 동물은 왜 안 되는가 하면 연계를 거쳐서 다시 순환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영적인 힘만 그게 되는데 영적인 힘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윤회할 수 있는 것도 윤회할 수 있는 힘이 축적이 돼야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소우주잖아요. 한마디로 인간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주로 다시 나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 이하 동물들, 그 어떤 동물이라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한테 나타날 때는 의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의식 중에서도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신체에 확 파고 들어가지고 행동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의식적 힘, 이걸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영적이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좋은 뭐 힐링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었다. 그때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똑같은 패턴대로 반응하는 경우 많잖아요. 어디서 이론을 배워서 안다고 해서 금방 실천해낼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철학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철학자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철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철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철학대로 실제 삶을 꾸려낼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능력이에요. 여기까지 나간 완전히 내면화된 이 능력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의지와 실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인 능력, 이걸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어떤 한계 없이 강화시키고 쌓아 올려갈 수 있는 힘, 그건 인간만 있다는 거야. 인간만. 그럼 동물은 어디까지 있나?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동물은 자아체가 작동을 못해요. 동물은 아스트랄까지를 인간하고 공유합니다. 물체의 틀 아스트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정서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 불쾌하다, 유쾌하다는 것을 표를 내고 어떤 때는 때로는 쓸쓸하다, 슬프다도 표를 냅니다. 여기까지. 근데 동물은 1인칭 자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독립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를 사자라고 알 수는 있지만 집합사자라고 내가 사자 종이네 라고 알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한테 1인칭 이름이 각자 있듯이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한테도 이렇게 막 붙여주잖아요.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하나의 신호 역할을 하긴 합니다. 개를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명령어로서의 신호. 실제로 어떤 개한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자아 정체성을 주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예. 강아지는 강아지지. 1인칭 강아지는 없다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의 영향을 축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의 영향을 축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영적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 속에 새로운 씨앗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매 속에 있는 새로운 씨앗, 그게 윤회하는 힘이란 말이야. 근데 동물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윤회를 안 한다가 결론입니다. 동물은 자아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구성체의 복합물로서 프로그래밍 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방 안 해도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포유류들이 새끼 딱 낳았을 때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나 말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딱 태어나면 한 20, 30분만 안에 막 걸어 다녀요. 막. 예. 20, 30분 만에 걸어 다니고 한 며칠 지나면 그 자기 동물 소리를 냅니다. 막. 이거는 어디 거를 모방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 그냥 프로그래밍 돼 있던 게 저절로 순차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방을 통한 학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세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또 어느 면에서는 보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따라는 하죠. 근데 이때 그 전생 어떤 그 자기의 까르마를 전제로 한 모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모방을 하죠. 태어나서는 자기한테 프로그래밍 된 특성들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학습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지. 근데 인간의 모방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예. 그래서, 슈타이너도 생전에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고, 그래서 동물혼과 인간혼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번의 강연도 남겼습니다. 애니멀 소울이라고 하고 동물혼이죠. 동물의 혼에 대한 강연이 여러 편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월세미나나 이런 데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단톡방에 모방과 놀이 일 중에서 일로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일. 네.
그거가 아직 안 나갔는데. 일이라고 하는 건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적의식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자의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고 놀이 과정에서 학습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놀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를 재발견하잖아요. 모방도 까르마적인 힘에 의해서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형성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미지네이션 능력, 이게 이제 놀이가 의미하는 건데 그 이미지네이션 능력도 자의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역시 성향기질 유전적 카르마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큰단 말이죠. 예. 크는 과정에서 자기의 취향이 개발되고 소위 개성이라고 하든가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7주년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잖아요.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부터는 이 일에서 사용하는 능력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성입니다. 예, 사회적 목적 의식.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기본으로 한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에요.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근데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회 구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한 인과적인 어떤 인과적인 사고를 할 줄 알게 되고 이걸 베이스로 한 사회성을 형성한단 말이죠. 소위 사회적 정체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정체성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목적의식적인 자기 개발 배치. 이게 이제 일로서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로서 배우는 게 앞에 있었던 단계들하고 이렇게 순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소위 말해서 자기 어떤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지. 이게 어거지로 단절된다든가 이제 사회적 어떤 정치 경제적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전혀 자기의 성향 기질과 다른 쪽으로 배치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평생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그 대학 진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진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래 얘 어떤 개성을 키우고 뭐 저거 요렇게 우리가 막 권하고 키워갑니다. 키워가다가 나중에 대학 입시 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랭킹 순대로 가는 거죠. 어린애들일 때는 너 뭐 되고 싶어? 그럼 아까 제가 그럼 자기가 미디어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영향받은 거 되고 싶겠죠. 그 어린애들은 다 운동선수 아니면 연예인 되고 싶죠. 다 가수 되고 싶거나 막 미디어에서 많이 본 유명인이 되고 싶겠지. 그 영향대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 고등학생 이후에 입시 보는 애들은 어느 과에 가고 싶어? 예, 문과는 법대 가고 이과는 의대 가고 50년 동안 이러잖아요. 그게 정말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자기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려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회적 랭킹 순으로 가는 거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요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예, 소득순위. 나중에 20대들한테 원하는 직업순위 물어보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직업의 소득순위예요, 이거. 맞잖아요. 요즘 스카이 가도 스카이 들어갔다가 자퇴하는 학생이 한 뭐 몇십 프로 된다면서요. 야, 얘들 참 우리가 그냥 그 정보만 가지고 볼 때는 요즘 아들 참 개성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가나 봐가 아니고 예, 공대 갔던 애가 의대 가려고 자퇴하는 거예요. 연고대 갔던 애가 서울대 가려고 자퇴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정치 경제적 패턴 압박 이게 더 지금 잘 먹히고 있는 때가 된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개미지옥처럼 악순환인데 그게 계속 강화되고 있어. 이게 강화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인간이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상급에 익혀줘야 될 능력. 근데 우리가 소위 자기 자아를 바탕으로 뭔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이제 생존 발전할 수 있으려면 굉장한 어떤 목적의식과 뚜렷한 주체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게 없으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사회적 압력이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상급에서 할 건 딴 게 아닙니다. 그 앞으로 평생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맞서게 될 사회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 발달시킬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거. 그게 상급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에서 하기 위해서는 자기 뭐랄까 자기 정체성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이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 이 정체성을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뭐 비교 경쟁적 우월 의식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일종의 소명의식, 천명의식 같은 것들이 그것이 청년기에 다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큰 방향에 대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현실적인 무기도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써먹지도 못할 지식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는 사회생활에 대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슈타이너는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그냥 수학 가르치지 말고 부기 있잖아요. 장부기록 하는 거. 부기 기술하고 같이 가르치라 그래요. 미분적분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말고 건축 기술하고 같이 가르치라 그래요. 나가서 써먹게. 예, 두 개입니다. 하나는 뚜렷한 정체성. 만약에 이게 형성이 안 돼 있다면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인식. 이걸 도덕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어떤 도덕성, 이번 아카데미의 제목으로 잡았나? 도덕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상급 운영. 아마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이 정체성과 관련된 게 도덕성입니다.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 또 한편은 실용성이에요. 이때 실용성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제를 개척해 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갈라파고스 섬이 되지 않고 그냥 섬이 되거나 쉽게 사회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삶의 평생을 통해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 지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지. 다 갖추고 이제 청년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최고겠죠. 근데 물론 갖춘다라고 하는 문제는 세상에 뭐 100%는 없고, 그죠? 주어진 환경과 주체 상태에 따른 최선치를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겠는데, 사실상 사춘기를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애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애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예비 성인인 거야. 예비 성인인 거라서 이때부터는 애니까 이건 가리고 저건 가리고가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사회에 대한 인식을 빨리 확립시켜줘야 된다.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빨리 확립을 시켜줘야 되는 한마디로 예비 성인과의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한 학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놀이에서 일로 전환, 놀이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어떤 천성이라는 게 이제 초급 과정까지 또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충분히 확인되고 길러진 걸 베이스로 해서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적 힘을 길러주는 과정. 그걸 놀이에서 일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질문 그거 하나뿐인가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응을 시계 방향으로 쓰는 건 의도하신 건가요? 뭐? 이응. 한글 이응을 시계 방향으로 쓰는 건 의도하신 건가요? 시계 방향으로? 아, 제가 동그라미를 거꾸로 그리죠? 야, 어떤 분이 관찰하셨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리죠. 왼쪽으로, 좌회전으로 그리죠. 저는 우회전으로 그리죠.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저 타고났습니다. 타고났습니다. 이 회전 방향 감각 이런 게 사실 실제로 까르마하고 의식 상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그 시대의 집단 문화라든가 어떤 감각학원 오성원의 발달, 그 시대 분위기로서의 발달 흐름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동양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갔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서구화된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써가죠.
이게 사실은 물질주의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책에도 또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면서 요것만 딱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뭐게요?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숫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읽지? 예, 이게 우리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어떤 그 특정 인식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혼적인 무드가 있거든요. 이런 거하고, 예, 이게 반영이 돼서 이런 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습들이 생겨나는 건데,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고, 글자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 막 숫자 처음 쓰기 시작할 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안 고쳐지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고, 자연스러운 몸의 회전 방향 이런 거 있죠. 체조를 한다든가, 뭐 회전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왜 오른손, 오른발잡이가 우세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 왼발잡이가 있거든요. 그런 거 상상 가능하세요? 오른손이면 오른손 우세로 통일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인데 왼발잡이에요. 그래서 회전 방향이, 이게 상체를 회전시킬 때 자연스러운 방향하고 하체를 회전시킬 때 자연스러운 방향이 대칭으로 엇갈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까르마를 이해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늘 사실 그렇게 해와서 저는 오히려 의식적으로는 고쳐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냥 빠르게 쓸 때는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초등에서 한글 배우는 애들은 이응 배울 때 이렇게 획순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표준적으로 배우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우죠. 저는 그거는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슈타이너도 그런 거를 따져서 맞네 틀리네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글쓰기를 할 때 문법은 문장 구성의 논리성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켜줘야 사회적으로 소통이 돼요. 그런데 필체는 그림에서 연장해서 글자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슈타이너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쁘게 글자 써라. 이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을 협응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철자가 틀린 거 가지고 이게 영어식으로 하면 스펠이 틀리는 거고 우리식으로 하면 필순이라든가 맞춤법이 틀리는 거죠.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성인이 돼서는 이거는 전혀 무의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고 내용을 다루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이게. 상관이 없고 그냥 사회의 형식적인 틀로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지. 그걸 꼭 해야 인간의 의식이나 성장에 뭐 어떤 좋은 영향이 있다.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필순 같은 거 애들이 거꾸로 쓰는 경우 많잖아요. 많거든요. 저는 그거 충분히 허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표현 자체를 틀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사실은 이게 바로 정치 경제적 압력인 거예요. 이건 정치적 압력이죠. 사실은 어떤 표준 틀에 어떤 모든 그 행동 습관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걸 맞출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기억년 뒷글 이열 이것도 정치적 압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훈민정음에서는 기억년 뒷글 이열이라는 순서는 안 나오거든.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언어의 자연스러운 음소 어떤 전개 과정에서는 기억년 뒷글 이열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이걸 표준화 시켜놓고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 순서대로 가리킨단 말이죠. 사전도 그 순서대로 해놓고 색인도 그 순서대로 하고 그 기억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게끔 하고. 근데 훈민정음 제작 원리에 따라서 보자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니은도 이렇게 써야 니은이라고 하는 그 글자 형태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 표준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국가 표준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으면 아니다라는 거죠. 옳으면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육자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가 표준대로 이게 끼워 맞출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마치 우회전 좌회전을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감각을 타고나는 것처럼 이 필순에 대한 것도 타고나는 것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음소 자체가 가져야 될 자연스러운 흐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할 것인가? 우선할 것인가인데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는 이상은 공교육은 이 시스템적 압력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쩔 수가 없죠. 그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마치 내가 아무리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근데 저 일찌감치 법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를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 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 제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져서 공부를 해낼 수가 없어. 아, 이거 나는 법조인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일찌감치 드롭을 했는데 이 같은 갈등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이제 시스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공교육에서는 그건 뭐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거나 피하거나 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바깥에서 조금 여지가 있는 대안학교 혹은 발도룹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필순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건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 자. 됐나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